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오늘은 또 모처럼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박연채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더군요. 예, 추워졌어요. 성큼 겨울이 다가왔고 겨울이 다가오면은 한 해가 또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시간은 뭐 거스를 수 없이 흘러가는데 시장은 멈춰 있습니다. 그죠? 시장은 뭐 계속 지금 한 50, 60포인트 뭐 왔다 갔다 하고 오늘 또 40포인트대까지 왔는데, 근데 내년 전망을 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좋게들 많이 하시더군요. 예, 예. 2200, 또 2400이 지금 나왔군요. 자, 시장 2400. 충분히 가겠죠? 예,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 전망을 벌써 내놨거든요. 네. 저희가 내년 전망을 한 코스피를 한 2300에서 2400까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받쳐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지속될 것인가. 그 다음에 국내에서 자금 흐름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경기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 경기가 거기에 맞춰서 또 반등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시면 그 미국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입이 아마 제일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까지 한 두세 달에 걸쳐서 한국 시장을 이끌어온 거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세이기 때문에요. 9월 마지막 주서부터 최근 현재까지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미국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는 한 122억 달러 정도 유출이 있었지만 해외에 투자하는 거는 거의 한 30억 달러 가까이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네. 1년을 놓고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외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자금 흐름은 계속 유입 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약간 규모는 줄어들 수는 있지만 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외국인은 매수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포지티브한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자금 흐름을 가지고 추적해본 그리고 추론해본 결과 내년도에 코스피는 2300에서 400 정도는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내려주셨군요. 하지만 그 이제 구성하는 변수들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가변적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 들어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개선되는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또 HSBC PMI 중국은 국가통계청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HSBC에서 홍시앙뱅크에서 얘기하는 게 더 영향력이 크더군요. 어찌됐건 그 지표가 좀 좋게 나왔고 주택가격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그래서 뭐 긴축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경기 방향성이 중국이 어떻게 개선되느냐의 여부인데요. 그 관측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일단 3, 4분기 중국 GDP가 7.8%가 나왔습니다. 그전 분기는 기본적으로 2, 4분기는 7.5%였고요. 방향성 자체는 이제 우상향으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중국 정부의 제일 목표는 안정인 것 같아요. 급격한 긴축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도한 성장도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는 게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3.1% 정도의 물가 수준하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인데요. 9.1%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좀 높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글로벌리 한국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할 때 아주 그렇게 과도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이기 때문에 이틀 전에 보니까 뭐 긴축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네. 실제적으로 경기를 망쳐가면서 긴축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우상향 방향은 계속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보는 지표 중에 이제 CPI하고 PPI의 스프레드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과거에 중국을 보게 되면 급격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는 스프레드가 6.6%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한 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면 앞으로 재고가 축적되는 과정이 진행될 거고 이로 인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중국 경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우상향 쪽으로 가고 경착륙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수요 자극 동력 하니까 역시 최근에 위안화도 강세를 나타내서 구매력이 또 늘고 있고 중국 소비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부산 같은 경우도 이민 투자를 받는다고 또 얘기가 나왔더니 제주도에 또 중국 분들이 땅도 많이 사시고 자 일단 어찌됐건 성장률 추이가 조금씩 늘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중국에서 좀 엿봤는데 자 미국 이야기도 할 수가 없겠죠. 미국은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의 영향으로 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와서 오히려 그것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것을 멈추는 이 테이퍼링을 멈춰놓고 내년도로 돌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부채 한도도 증액을 좀 일단 합의는 했고요. 자, 연말에 가면은 또 이 미국은 소비 특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0월 말에 이제 할로윈 데이, 뭐 그들의 축제이긴 합니다만 할로윈 데이가 있고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뭐 성탄절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은 미국의 소비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지난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좀 저하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미 소매연합회에서 예상한 걸로 보면 이번 연말 같은 경우에는 한 3.9% 정도의 소비 증가율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고 지난 10년 동안을 보게 되면 한 평균적인 게 3.3%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소비 증가율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이제 가계의 밸런스시트하고 그다음에 고용 여건, 그다음에 임금 소득입니다. 다음번 그래프에 보게 되면 네. 가계 자산 대 부채 비율이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밸런스시트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도 있고 모기지 리파이낸싱 한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고용 여건도 실업률도 어느 정도 굉장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그거에 따라서 임금 소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번 연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약간 좀 떨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는 크게 증가할 거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는 네. 소비 증가율이 한 4.5%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굉장히 좀 파지티브한 뉴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업만 대차대조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분명히 대차대조표, 밸런스시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산 대비 부채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자산 효과가 있어서 이제 가용소득이 좀 늘면 소비가 늘 것이다. 이런 그렇죠. 플로우죠. 네. 자, 이제 미국, 중국 일단은 내년 전망을 2,300에서 400 정도 잡는 G2의 근거를 좀 들어봤는데요. 자, 향후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맞춰가야 될까요? 사실 지수를 추정한다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외국인의 매수세 그게 이제 결국에는 연준의 양적 완화의 축소하고 좀 관련돼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는 내년 한 1, 4분기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금리 인상은 2015년,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노멀 스탠다드에 들어서는 그 시점서부터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내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인데요. 기본적으로 PER은 굉장히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PBR을 많이 보게 되는데 PBR 1배인 수준이 한 190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IMF 때 저희 금융위기 때 저희가 갔을 때가 이제 기본적으로 0.9, 0.8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1배가 가장 최저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수준이 한 1900 정도고요. 이렇게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이익 성장률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빠질 가능성을 보게 되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한 5% 정도 선이라고 보여지고 위로 업사이드는 한 15% 이상 되기 때문에 리스크 리워드 관점에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내년에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 자산, 채권이나 다른 어떤 원자재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주는 수익률이 딴 때보다는 좀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는 자금의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한국에서만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현상이요. 네. 근데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고수익 채권 이야기가 좀 많았죠.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워낙 싸다 보니까 금리보다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근데 주식은 좀 불안한 것 같고. 그래서 회사채라든지 뭐 이런 기업업이라든지 투자했다가 좀 이번에 동양 사태로 또 낭패를 보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채권이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오히려 성장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라는 인식이 되면은 조금 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들어가는 로테이션, 네,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군요. 섹터 얘기를 조금 해주시다 마셨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안 될까요? 힌트를 좀 주셔야 저희가 투자 전략을 구체화시킬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가장 좋게 보는 섹터는요, 반도체. 왜냐하면 산업의 쌀이라고. 네, 산업의 쌀이라고. 네. 지난 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글로벌리 과점화 체제가 이루어진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보면 그 C게이트,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사업 부분을 C게이트에 팔았는데 글로벌리 업체가 이제 한 2개밖에 안 남게 됐어요. 네. 그 다음서부터 산업이 좀 쓰러질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과점이나 이런 거에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글로벌리 봤을 때 반도체는 이제 10년 동안 구조조정을 거쳐서 이제 과점 상태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수익을 내는 성장 산업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자동차 그리고 경기가 올라감에 따라서 소재 산업재들도 저희가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자, 뭐, 연관된 이야기지만 자동차도 이제 진보하는,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의 진보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자동차도 진보를 하더군요.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무인 자동차에 전기 자동차. 이런 흐름들을 쭉 연결해보면 내년도에 투자 전략도 대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도움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예, 마켓 리더 특급 전략,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의 박연채 센터장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